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악마팀장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뽑으려고 고심을 하다가 두 가지를 놓고 고심을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뽑은 제목은 독재자 윤석열과 보수 이재명입니다. 자,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죠. 국민의힘도 보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우클릭이 말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도 보수당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워낙 극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에 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제목으로 뽑아봤고요. 이것 외에 후보 제목은 너무나 쉬운 헌정 파괴, 너무나 쉬운 참으로 쉬운 헌정 파괴,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내란 진압. 원래 이렇게 뽑았다가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 진도구찌 TV님이 여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지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윤석열은 이렇게 쉽게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어떤 비리, 또 김건희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 세력들, 기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너무나 손쉽게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이 명백한 헌정 파괴, 내란 범죄를 진압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12월 3일 날 벌어졌는데 오늘이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편드는 세력이 너무나 많고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헌법기관 외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기관은 모두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박아넣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적격자로 채워놓고 본인이 저지르는 범죄 또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다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집단이 돼버린 거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안창호 윈권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람들을 다 임명해 놓으니까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전부 자기랑 인연이 있거나 고속 출세를 시켜서 다 임명을 해 놓으니까 전부 취약합니다. 본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내란에 반대합니다. 계엄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예순민님, 윤석열 파면이 돼야 나라 국민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요청이 국회 측 대리인으로부터 있었죠.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쭈님,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입틀막하고 극악무도하게 벌을 내리는 것 같아요. 같은 편들도 직접 당해봐야 홍 차장처럼 깨달을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건가? 정말 답답합니다. 자, 같은 편도 직접 당해봐야 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윤석열의 최측근이다가 김건희한테 밉보여서 또 윤석열한테 좀 대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하마터면 수거돼서 처리될 뻔했지 않습니까? 홍장원도 원래 간첩을 때려잡던 사람인데 윤석열이 자승스님 입적 때 홍장원에게 직접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까 출동하라고 해서 경찰보다도 더 빨리 국정원 요원들이 한 50명이 우르르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홍장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장원이 윤석열한테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던데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이 조선일보만 2대째 구독하는 조선일보의 애독자였는데 자기가 조선일보한테 당해보니까 조선일보가 얼마나 눈뜨고 코 베어가는, 눈뜬 사람 코도 베어가는 신문인지를 알게 된 거죠. 꼭 이렇게 당해봐야 합니까? 주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당하고 있는데 그 남들이 당할 때는 즐기면서 조선일보를 애독하다가 본인이 당하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김보섭님 눈 오는 거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조선일보만 보지 않았다면 조선일보의 민낯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문형배 대행 집 앞에 가서 저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는 거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보수가 아니죠. 극우 혹은 무지성, 파시즘, 망나니 짓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김건희는 못 건드리면서 연예인들은 만만하나 연예인들 만만하죠. 연예인들은 언론에 대해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 찍히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특히 젊은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클릭 장사가 엄청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쓰는 언론사 종업원, 그러니까 연예매체 기자들이죠. 그런 걸 쓰면서 내가 연예인을 손볼 수 있다는 우월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백님, 악마팀장님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김세론 씨 기사를, 김세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인격살인 부른 사생활 보도 언론이 먼저 자성해야. 이제 와서 언론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 중에서 직접적으로 김세론 씨의 비극적인 선택을 몰아붙인 언론이 있습니다. 특히 기사 조회수와 시청률, 구독자 수를 높이느라 최소한의 윤리 강령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언론이 먼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 김세론 씨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몬 발단 음주운전 사건이죠. 그리고 벌금을 2천만 원 내고 3년 가까이 연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숙기간 내내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릴 때마다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사진을 올리면 뻔뻔하다 반성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내용 없이 사진만 올려도 김세론 음주운전 후 3년 이젠 얼굴로 무력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독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언론 보도의 목적은 수익 추구를 위한 조회수 높이기임을 모두 알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과도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악성 댓글이 폭주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돈벌이에 매몰된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무자비한 인격살인은 여러 공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성명도 나왔죠. 2023년 말 숨진 이선균 씨를 비롯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돈없는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일부 언론은 부고 기사에서도 사망일이 배우 김수현 씨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고인을 모욕했습니다. 무엇이 25세 김세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기사 조회수에만 몰두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이 사설까지 쓰면서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를 했는데 이성균 씨가 숨진 지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게 없죠. 저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격살인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조차도 나는 그렇게 심한 기사를 쓰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매체가 썼지. 기사 때문이 아니라 악성 댓글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것도 기레기 행태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상업성에 물들어서 클릭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지금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내란에도 개입한 걸로 보이고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넉 달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내란에 개입됐다는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에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충격적인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때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가. 그런데 김건희로 가는 길을 검찰이 막고 있습니다. 어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3번째 반려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너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하면 검찰이 청구를 해주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서류가 미비하다, 보완해라 이러면서 세 번째 반려를 했습니다. 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검찰 반려율, 기각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김성훈에 대해서는 이런 내란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불법적인 골프장이라든지 야구 연습장을 만들고 비화폰을 김건희한테도 나눠주고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의혹이 너무 많아서 김성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지금 시급한데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에게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가 김성훈만큼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가 있는 사저를 경호하는 책임자니까 김건희를 윤석열은 내줬어도 김건희는 못 내준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검찰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보고 격앙이 됐는데 어떻게 특정인에 대한 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반려 사유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까? 지금 증거를 다 인멸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래놓고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의 첫걸음은 김성훈에 대한 구속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김성훈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사가 있는 공수처로 지금 이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차피 검찰을 통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라도 김성훈에 대한 구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을 내란에 동원해서 헌정을 파괴하려 했는데 이렇게 내란을 진압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김성훈 경호차장 하나 구속하는 게 산 넘어 아직도 못 넘었습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 지금 속으로 기고만장해 있을까요? 너네가 나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실의 전산 담당 직원으로 들어가서 경호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경호처의 2인자, 지금은 사실 그 경호처장이 없었기 때문에 1인자가 됐죠. 김성훈의 출세의 비결은 철저한 아부, 그리고 김건희가 시키는 모든 불법적인 일, 합법적인 일 가리지 않고 다 수행하고 경호처를 김건희, 윤석열의 사병처럼 만드는데 공을 세워서 출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용인술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다 제쳐두고 이런 간신배를 갖다가 중용을 해서 결국은 다 내란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공황장애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특검 아니고는 지금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이 체제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열받는 뉴스예요, 이게. 김성훈이 뭐라고 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란 세력을 수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자기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 검찰인데 그 막강한 검찰을 내란에 동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선관위에 검찰이 곧 도착한다 이런 증언도 있었잖아요. 자,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의 헌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가짜는 가소로운 것이었는지 계엄날 윤석열에게 술 냄새가 났다. 자,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 술 먹은 거 아니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제보가 왔는데 그때 윤석열이 국방부에 나타났을 때 술 냄새가 났다. 가까이서 맡아보니까.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에도 이자는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군대를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시키고 주요 정치인들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수거해서 다 제거할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윤석열이 당일날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의심은 누구나 다 했던 의심입니다. 사실 군사경찰이 분명히 맡았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제 헌재에서 이제 변론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헌재로 왔다가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돌아간 이유도 말이 되지 않아요. 어제는 윤석열이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나왔다가 윤석열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서 대리인단에게 일임했다.
말이 안 됩니다. 어제 원래 변론은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거였고 윤석열이 나올 필요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안 나오면 됐을 일인데 왜 헌재까지 도착했다가 그냥 돌아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이 변론 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아서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면 술 냄새가 나서 재판정에 들어가면 티가 날까봐 변호인단이 말렸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윤석열이 계엄 당일에도 술을 마셨다는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있는 걸로 봐서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이 자기는 그날 술을 먹어놓고 제가 평소에 저녁 때 반주를 좀 해봐서 아는데 홍장원 당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반주를 자주 해서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군사경찰은 저녁에 반주를 해서 윤석열에게 술 냄새를 맡았습니까? 자기가 술 잘 먹는 것과 반주를 즐겨하는 것과 상대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술 한 방울도 안 먹는 사람도 상대가 술이 취해서 혀가 꼬이면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반주를 잘해서 딱 알아봤다고. 홍장원 차장은 본인은 원로들하고 만나서 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을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작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 별별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죠. 삼다수 물병에 소주를 담아서 도시락하고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단도 지금 빨간 날까지 윤석열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7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안 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은 모두 김건희 작품임. 지금 윤석열 계엄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름 첫 번째 김건희, 두 번째 김태효, 세 번째 노상원이죠. 근데 김건희, 김태효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지금 수사가. 자, 어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김희수 헌재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국회 대리인으로 나와서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의 첫 과제는 바로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며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인데 바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너무나 황당하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하이브리드전을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의 증거로 계엄이 계몽계엄이었다. 대국민 경고용 계엄이었다. 야당의 패악질을 알리려는 계엄이었다. 계엄이 전시나 내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론 플러스 하이브리드전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전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공격하는 걸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과 실제 공격을 같이 하는 걸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데 위키백과에서 이걸 찾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계엄의 증거라고. 이런 한심한 윤석열과 그 대리인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엄 선포의 증거가 위키백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이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위키백과에 그런 용어가 있으면 그게 내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지연 전략을 펼쳤지만 문영배 대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심리 변론은 따박따박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한 14일께쯤 아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8대0 만장일치 혹은 정영식 이 사람이 혹시 반대를 하면 7대1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8대0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명이 반대를 하면 기각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공황장애님은 만약에 기각되면 공황장애가 엄청 심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이 복귀하면 또 계엄을 선포할 거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렇게 어제 9차 변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있는 권한, 없는 권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권한까지 다 동원해서 또 계엄을 선포해서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복귀하더라도.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한 줌의 극우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 똘마니들 외에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직 복귀를 해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복귀하면. 파면해야 됩니다. 스윗드림님, 윤석열은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악인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조선시대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산군, 광해군이 있죠. 광해군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대부에게 당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근데 게임도 안 되는 폭군 아닙니까?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에게 국회의원을 당장 체포하라는 지시를 6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도 호수위 달그림자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파면 증거가 쌓여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걸. 자,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검찰에서 수사할 때 여인영이 진술한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한두 달 전에 김용현과 군사령관 모임에서 이재명은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여인영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자가 얼마나 무도한 자인지 자기가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수사를 하고 탈탈 털어서 싹 다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기도 하고 유죄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거를 못하게 된다면 군 부대를 동원해서 수거를 해서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내용이죠. 자,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 야당의 패악질을 국민에게 알린다, 부정선거 다 뻥이고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다 제거하고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명태균 게이트 등 본인이 저지른, 김건희가 저지른 각종 불법, 위법, 부정부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게 명백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인영이 김용현한테 명단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자,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쭉 처음에 14명 들었을 때는 들으면서, 유시민 이사장님은 없었죠. 처음에는 14명을 들으면서 다 익숙한 이름이다. 왜?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영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자, 보면 여인영이 밝힌 내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는데 탈당하게 돼 있죠.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젊었을 때 전과가 있는 사람. 양정철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하고,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과 가깝고 나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서 종북주사파의 핵심이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지 알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비상계엄 때 체포 명단에 다 이름이 올라갔죠. 체포 명단이 바로 윤석열의 생각이다. 또 일부는 김건희 생각이고. 정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군 사령관들 앉혀놓고 쟤는 저래서 나쁘고 쟤는 저래서 못 쓰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계엄을 일으켜서 얘네들 싹 다 잡아들여 수거해서 제거해버려. 어떻게 이런 조폭보다 더 악랄한 자가 대통령 자리에서. 자, 조지호 청장이 지금 암투병 중이라서 보석 상태인데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6번이나 전화를 해서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국회를 봉쇄하지 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란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 자, 한동훈이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했을 때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5일인가 6일인가 만났을 때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포고령은 누가 내린 겁니까? 자기가 내린 거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런 초법적인 위헌적인 포고령을 내려놓고 그 포고령을 위반했다라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6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번은 4번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전에 2번은 이후에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이 의원 체포를 전화로 6번이나 닥달을 했는데 호수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을. 조지호 청장이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심지어는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호수위 달그림자. 근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전화를 6번이나 해서 체포를 닥달했다고 하는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헌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인물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반발하다가 퇴장했다가 또 일부는 들어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평의를 거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 번. 2번인가 설명을 했는데 어제 또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연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자,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놔서 자, 윤석열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는 홍장훈한테 여인형을 잘 도와주라 라는 격려성 전화를 했지 요인 체포를 지원하라 싹 다 잡아들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이 계엄사무에서는 국정원 위인데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하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왜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여인형도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14명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재명, 한동훈 위치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국정원은 위치 추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부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홍장원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국정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체계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경찰, 통신사 이런 데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아까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이 707 김현태 특임단장 이 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 전쟁기념관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울고 짜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로운 군인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고 무슨 곽종근이 민주당에 회유된 것 같다는 등 야당이 폭력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등 지하 1층에 단전 조치를 취했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비상등이 켜져서 그렇게 깜깜하진 않았다는 등 케이블 타이는 원래는 수감용이라고 진술했다가 문을 잠그는 용이라고 또 말을 바꾸고 심지어는 이어폰을 하고 나왔다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태가 여전히 707 특임 단장입니다. 자, 여인영, 김현태의 상사인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전부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무 배제. 근데 김현태는 아직까지 707 특임 단장입니다. 내란 당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태는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이 마치 출동한 특전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김현태는 여전히 특임단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김현태가 왜 지금 말을 바꾸고 지금 사령관을 공격하고 국민을 배신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93의 방정환 준장이라든지 방첩사의 장성우 처장, 김봉규, 정성욱 대령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태는 지금 특임단장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김현태가 야 이번 일이 잘 수습되면 너는 그냥 바로 별 달고 그 다음에 투스타까지 가는 거야. 오히려 김현태가 회유를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용이한 지금 신분에 있고,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군인으로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지금 마지막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자수서를 써놓고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곽종근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곽종근이 지금 3스타로 지금 전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김현태는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회유를 받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최욱이 촉이 좋네요. 김현태 양심선언을 의심했다고 하더니. 아니, 그날 저도 조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근무지까지 이탈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국방차관에게 김현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저런 양심적인 군인 근무지 이탈했다고 징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 속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김현태는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보사도 거의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HID 북파 공작원들이 전부 정보사 소속인데 정보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곽종근 사령관이, 이거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낮에 김용현이 헬기를 전부 이천에 있는 육군 특전사에 가져다 두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대를 라고 했는데 곽종근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단장에게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헬기를 이륙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김용현의 지시대로 낮에 헬기를 이천에 있는 육군 특전사에 갖다 놨으면 20분 만에 국회로 진입을 해서 아마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들 숫자,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또 시민들이 계엄 소식을 듣고 놀라서 국회로 달려와서 에워싸기 전에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관에 도착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봉쇄가 쉬웠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충돌을 빚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특전사가 출동을 해서 국회를 봉쇄를 했더라면 계엄 해제를 못할 뻔했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정지 상태이고, 윤석열이랑 노상원 일당이 꾸몄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언론사도 전부 보도가 중단되고, 한겨레, 경향, MBC 이런 데는 전부 단전단수 조치돼갖고 보도를 못하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의견을 밝히는 사람도 전부 체포해 가고, 이런 세상이 됐겠죠.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에도 뭔가 계속 찜찜한 게 있으니까 김용현이가 헬기를 이천에 있는 육군 특전사에 가져다 두라고 한 지시도 자기 선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막아놨습니다. 로이도스님 말처럼 정말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꺼림칙함으로 인해서 명령을 일부 거부하고 일부 불복종하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 1단장처럼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헬기에, 특전사 헬기에 한강 상공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서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이런저런 우연과 행운이 쌓여서 윤석열이 계엄이 실패한 것이지, 윤석열 말처럼 그냥 보여주기였다, 야당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단순히 한 2시간 정도 한 그런 쇼잉성 계엄이었다는 말이 사실은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갖다 붙이는 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국회가 이렇게 계엄 해제 결의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거 윤석열이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 애초에 생각한 대로 됐더라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을 겁니다. 단전 조치도 2층 본회의장이 있는 곳에 본회의장에 대한 단전이 10분만 먼저 이루어졌어도 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노상원 휘하의 HID 출신 정보사죠. 이 사람들이 판교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원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아저씨의 원빈의 정체가 특작 요원이었죠. 그런 무시무시한 특작 요원들이 30여 명이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HID
합작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상관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사살하라고 했으면 사살을 했을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가 막히면서 줄줄이 막힌 것뿐이죠. 결정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 모든 내란을 막아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움직였고, 또 이동 중에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국회로 달려가 주셨고, 일부 시민들이 군용 차량을 막아서면서 그런 목숨,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겨우 막아낸 겁니다. 제가 이낙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낙연이 어제 인터뷰를 했던데, 이낙연은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계엄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낙연은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이낙연이 노리는 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자가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계엄을 막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던 이낙연이 이제 나타나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재명도 같이 제거돼야 된다고. 윤석열 하야설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야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일단 윤석열이 비상한 결심,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 뭐가 있을까 따져봤더니 그중에 하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지금 하야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변호인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조갑재 씨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이 지금 하야하는 게 윤석열한테도 이익이고 국민의힘 보수층에게도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하야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하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윤석열이 만약에 헌재의 최종 심판 전에 하야를 해버리면 헌재가 그럼 최종 심판할 필요가 없다. 왜? 헌재의 심판은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심판인데,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를 해버리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헌재의 심판은 중단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판결을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판단을 해서 조목조목 기록을 남겨놔서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고 극악무도한 시도를 못하도록,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판결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참 끔찍한 인간입니다. 자, 권영세라는 자가, 저는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자기는 국회에 있어서도 불참했을 거다. 한동훈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하겠다라고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이 성급했고 본인은 그때 국회에 있지 않았지만 있었어도 불참했을 것이다라고 관훈 토론회에 월요일날 나와서 밝혔는데, 이런 자가 지금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윤석열의 국회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그런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계엄 해제 표결에 자기는 있었어도 불참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헌법을 파괴했는데, 우리가 만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아예 언론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권영세는 지금이라도 자기가 본회의장에 있었으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범의 틀 안에서, 그 규범이 명문화되어 있는 게 헌법이죠. 그리고 법률이고, 그리고 거기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발전시켜온 그리고 윤리도 있고 보편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근데 지금 권영세는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영세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고 당연히 권영세, 권성동이 이끄는 또 윤석열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닙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지 진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고 사상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독재자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자기 손안에 쥐고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념적으로 윤석열이 극우인지 뭐 진보인지도 없습니다. 그냥 막되먹은 인간이죠. 독재자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 무슨 주 52시간제 예외적인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우클릭을 한다. 이재명의 우클릭은 거짓말이다. 이재명의 모국어는 거짓말이 모국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같은 극우 신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무슨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보수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진보가 된 것뿐이지 민주당을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진보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출신이 운동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면을 보나 정책을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민주당이 선명한 진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원래도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범을 이탈한 극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조금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해서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라고 한 말은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또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에 반박하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이다. 대신에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을 추구하는 당이라고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다 정상적이었잖아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빨갱이 소리도 듣고 좌파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자, 이라크 파병 누가 했습니까? 한미 FTA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좌파였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비판에 말려들지 않고 오락가락, 우클릭, 정체성 혼란 이런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선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아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중도 보수다 민주당이.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 독재자 또라이죠. 이재명은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보수가 내놓을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도 놀랄 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좋게 말하면 유연함이고 또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실용적이라고 하는 거죠. 유연한 거고. 그렇게 좋은 표현 놔두고 왜 자꾸 오락가락, 우클릭, 거짓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전부터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추어 봤을 때 진보적인 거지 민주당 그 자체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저도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시간 부족으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극우 지지에 취해 중도 이른 줄 모르는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이
정광훈 세력, 극우 개신교 세력, 신천지 세력, 그리고 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지금 윤석열에 기대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 그리고 태생적으로 국민의힘밖에 찍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우리에게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신이 나서 더 그쪽으로 갔죠. 정광훈 집회에 가고 헌재를 공격하고 서부법원을 공격하고 막 신이 나서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반대 의견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보수 과표집이고 착시고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 국민의힘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겠어요. 이렇게 극우로 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의 여론은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을 떠나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 30, 35, 국민의힘의 묻지마 국민의힘 지지자 30에서 35입니다. 그럼 60에서 70은 어떤 선거든 이미 어느 당에 투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에서 40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중에 거의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잘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찍었다, 문재인 찍었다, 윤석열 찍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거의 다 민주당만 찍다가 가끔 국민의힘을 찍는다든지 그 거꾸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 기울어 있고, 윤석열 탄핵 찬성 쪽에 기울어 있고,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묻지마 국민의힘 지지자, 전광훈 세력, 극우 기독교 세력에 기대어서 그쪽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고 점점점 이성을 잃고 극우화되고 있으니까 중도층은 더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리얼미터 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RS 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의미 있는 것은 추세만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그 추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월요일날 조사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1.4인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게 3주 만입니다. 사실은 앞선 것도 아니고 잠시 극우 세력 들이 결집을 해갖고 여론조사를 왜곡시킨 거죠. 그 왜곡이 3주 만에 약화된 겁니다. 전 여전히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왜곡이 지속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 자, 이 조사에서 중도층만 보면 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32.8입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JTBC 조사도 나왔는데, JTBC가 월요일 날 보도한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6입니다.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이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가 51. 정권 연장이 44.5입니다. 전체는.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7.8, 정권 연장 38.5로 중도층에서는 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정권 교체 응답은 59, 정권 연장은 30, 거의 2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예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저런 왜곡된 여론조사에 홀려갖고 더 지금 극우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당의 압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확률이 98%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왜곡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은 더 약화될 겁니다. 제대로 된 민심이 여론조사에 좀 더 반영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자, 경향신문이 극우 카톡방 5곳에 들어가서 잠입 취재를 해봤는데, 자, 명찰 없는 경찰은 중국인이다 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부정선거 증거를 3개 이상 10분 내에 답변 못하면 프락지고, 대신에 닉네임을 이재명 구속 문재인 특검을 쓰면은 사상검증을 면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카톡방에 들어가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내가 세뇌가 당해서 지금 정광훈 집회에 참석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또 황당한 기사가 제가 어제 스카이데일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이 한미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스카이데일리의 황당한 뉴스인데 가짜 뉴스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정부 광고가 계속해서 늘어서 작년에는 4억 6천만 원이나 집행이 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정부 돈 받고 이렇게 큰 겁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런 매체에다 돈을 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소스가 황당합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저 소스가 중국 간첩단 체포서를 스카이데일리에 준 정보원의 정체가 인권위의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나타났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 했던 그 캡틴 아메리카가 중국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이런 자가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막 씁니다. 어떻게 지금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인권위에 와서 인권위 직원들을 협박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경찰관에게 중국인 아니냐고 놀리고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런 정신병자의 말을 듣고 저런 기사를 썼고 그 기사가 극우들이 퍼나르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단추님 말씀처럼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얘네들 수준이. 자, 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과 유착 의혹이 왜 나왔나?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죠.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윤석열 신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는데 작년 총선 이전인 2023년에 이준석이 김현정의 뉴스쇼에게 이걸 찔러줘서 조정훈이 나와서 드립치는 걸 눌러줘라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곧이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이것이 김현정 뉴스쇼와 이준석의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CBS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죠. 근데 제가 반박하는 입장을 읽어봤는데 썩 공감 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정 씨가 지금 3주 동안 연수를 갔는데 헌재 탄핵 심판이 곧 결정이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3주나 연수를 간다고? 그리고 왜 댓글창은 막고 삭제를 하는 거야? 이런 의혹 제기에 기술적인 문제였고 CBS 뉴스쇼 제작진에서 일부러 삭제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명을 내놨는데 썩 그렇게 명쾌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SNS 계정에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의 영상과 함께 김현정의 뉴스쇼가 왜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라고 적었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SNS에서 언급한 이 방송의 내용은 박성민이 뉴스쇼에 나와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의제를 놓고 박성민 대표가 이재명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한동훈 대표가 한국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북한, 대통령실을 미국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또 황당한 비유죠. 의료개혁과 관련돼서는 실권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는 게 더 실질적인 협의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한국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 대통령실은 미국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 SNS 계정의 글은 금방 삭제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실무자의 실수로 올라간 글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뉴스토마토가 지난 7일에 이준석 천하람 1억 4천 사적 유용 의혹 허은하의 보고서 영건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미디어 오늘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원장으로 있는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에서 박성민 대표가 운영하는 민컨설팅에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민컨설팅에 총 6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성민 대표가 이준석을 띄우는 이유가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차례 돌았는데 본인은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심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해 왔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성민 대표의 해명이 거짓인 겁니다. 자, 김현정 뉴스쇼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정훈 인터뷰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율 여론조사는 온라인 기사가 생방송 도중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실제로 이게 화제가 됐을까요? 뉴스토마토 조사가? 자, 이준석이 제작진에게 자료를 보낸 직후에 소개가 됐는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소개를 했다. 석연치 않습니다. 이준석에서 제작진에게 자료를 보내 그 내용이 방송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뿐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시 또는 강압에 따라 방송한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하자마자 이게 방송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심지어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인데 이준석 신당이라고 소개를 한다든지 위치를 바꿨다라든지 바탕화면 색깔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의 색깔이 아니라 이준석이 보내준 그런 크의 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CBS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CBS가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줬으면 그래서 의혹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CBS의 해명을 보니까 별로 그럴 뜻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BS 김현정 앵커에게 이준석 맘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고 그동안도 꾸준하게 아니 이준석이 나와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닌데 이준석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의 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안을 이준석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이준석을 불렀는지 대해서 김현정 앵커가 이준석을 자주 부른 이유가 뭐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김민석 의원하고 김현정 앵커가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편 절반, 민주당 편 절반,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 진압 세력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김현정 앵커에게 이게 중립을 취할 사안이냐라고 김민석 의원이 비판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김현정 앵커가 공로연수가 작년에 결정돼 있다. 안식년 공로연수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3월 한 14일쯤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3주 휴가를 가면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상하죠. 아무리 미리 결정돼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면 좀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BS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민주 시민들의 의혹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CBS는 민주 언론이잖아요. 민주 시민들이 신뢰하는 언론 중에 하나죠. 그런 CBS가 많은 사람들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광훈이 한 달에 헌금만 10억 원이 온다고 하네요. 작년에 광화문 집회 1,000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일보가 정광훈을 인터뷰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광화문 집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때려붓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극우 집회, 보수 집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극우 집회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정광훈 측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광화문 집회 1,000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을 규탄하고 윤석열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카페에 선결제하고 다 자기 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응원봉 사들고 오고 있고 누가 돈 줘서 오는 게 아니죠. 근데 윤석열 지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계엄 지지 집회 이런 데는 정광훈이 이렇게 돈을 살포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브향기님, 쏘군님, 민은정님, 공황장애님 이런 분들이 CBS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자,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집 앞에 가서 음란 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차 번호도 공개하고 있고 주거의 안정, 이웃의 주거의 안정까지 해치고 협박하는, 인신공격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박현수라고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이 정부 내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요직만 하고 초고속 승진을 했던 박현수 씨가 지금 서울경찰청장 직무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수준이, 극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악마팀장TV 2월 19일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